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맨 검정고시 고졸 한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교재는 에드윌 교재이고요. 어, 교재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이라고 하는 개화기부터 설명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세계사하고 우리 한국사는 접점이 있어요. 특히 동양의 역사하고 또 우리 한반도의 당시 상황이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은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이제 서구의 강대국들이 정치 군사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청나라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피자 조각 나누어지듯이 청나라가 먼저 강제적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앞세워 가지고 에도 막부에 개항을 요구합니다. 이 방식 그대로 조선을 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으로 개항을 시키는데 군함을 보냈죠. 그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 그러면 국내에 조선의 정세는 어떠했는가? 자, 일단 정치적으로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세도 정치. 그래서 누구라고 그랬죠? 네, 가문으로 보면은 안동 김씨, 또 네, 풍양조, 그리고 다시 안동김. 그래서 60여 년에 걸쳐서 이와 같이 소수의 가문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던 세도 정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금 체계의 문란으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특정 가문이 정치를 하니까 잘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고요.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특히 몰락 양만이었던 홍경래가 1811년에 홍경래가 그 평안도 서북 지역의 차별과 임금 노동자들, 어려운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 홍경래의 난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임술년에는 진주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임술 농민 봉기가 있게 됩니다. 음, 자, 이제 이런 국내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외에는 모양이 이상한 배들이 출몰을 해요. 우리 전통 배하고는 다른 모습의 배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은 주로 이제 통상을 요구하는 19세기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이런 국내적, 국외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서 고종이 어린 나이에 11살의 나이로 그 정권을 잡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종이 성인이 20세가 될 때까지 1873년까지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되죠. 흥선대원군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우선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두 가지로 국내적인 또 국외적인 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국내적인 것은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세도 정치로 파탄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또 하나는 세도 정치로 추락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 두 가지 방향의 정책들이 펼쳐졌을 거고요. 국외적으로는 자, 이양선이 출몰해서 통상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이게 이제 그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비변사라고 하는 거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비변사를 폐지했던 이유는 그 세도 정치했던 가문들이 이 비변사를 꿰차고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법전을 편찬했는데 대전 회통, 뭐 육전 조례 이런 것들 좀 편찬했고요. 이게 대전 회통이 탕평 정치를 했던 정조태
똑같아요. 세 글자가. 근데 이때는 대전 통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흥선대원군의 희응과 흥선대원군의 요 희응과 그리고 대전 회통의 이 희응. 그래서 희응이 들어가는 거면 흥선대원군식이고 들어가지 않는 거면 대전 통편은 희응이 없잖아요. 이건 정조다. 이렇게 구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경복궁 중건인데 경복궁이 임진왜란때 불타서 방치해 있던 것을 왕권 강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궐을 다시 복원한다는 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당 100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돈을 발행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당백전이 나와 있죠. 상평통보 유통됐던 조선 후기 유통됐던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가 있는 화폐입니다.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죠. 돈이 많다고 해도 물건이 많아진 건 아니잖아요. 한 교실 안에서 물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서로 그 물건을 산다고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물건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줘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초래했고, 자, 원납전은 원하는 사람들이 내는 일종의 기부금인데 이 원망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 경복궁 중건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도 정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제 요 서원을 또 철폐하는 부분들을 단행했다. 음, 왜냐하면은 그 서원은 면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을 모두 철폐하게 되면은 국가 재정이 확충될 수 있죠. 그리고 지방 유생들이 이 서원을 통해 가지고 농민을 좀 수탈하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백성들은 환영했지만 양반 유생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뺏어간 거니까 반대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자료 스크립트 읽어보면 서원 철폐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정이 문란했으니까 삼정의 문란을 개혁해야 되는데 전정은 양전사업, 그리고 군정은 군역제도를 개혁해가지고 평민에게만 받던 군포를 양반에게, 그래서 이게 호포제거든요. 호포제. 양반에게도 세금을 물리게 했다.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 환곡은 자체적으로 마을 단위로 사창제라는 것을 실시해가지고 좀 농민 부담을 덜어보려고 했다는 것들. 삼정의 개혁에 있어서도 민생 안정 차원에서 흥선대원군의 정치적인 업적. 이 부분은 흥선대원군의 내적인 부분은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삼정의 개혁이라든지 서원 철폐라든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네,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그리고 비변사를 폐지했다라는 건지 그리고 그 경복궁 중건에 있어서 당백전이나 원납전을 징수했다라는 부분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음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통상수교를 거부했던 정책인데 요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바로 거부를 했던 건 아니고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배우냐면 제, 병, 남, 신, 척. 이거 시간의 흐름이고요. 병은 병인 양요. 제는 제너럴 셔머노 대동강에서 침몰했던 배죠. 셔머노 사건.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네요. 병인 양요가 아니죠. 병인 박해. 지울게요. 병인 박해. 그리고 병인 양요. 요 세 사건은 1866년입니다. 남은 남연군묘
도굴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을 판 거고요. 그다음에 시는 신미양요. 미군이 강화도에 쳐들어온 사건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어떤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의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척합이 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병제병 남신척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것은 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하고 연관이 있다. 자, 병인양요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건데요. 이때 활약했던 장수 있죠. 문수산성의 한승근, 정족산성의 양원수. 그래서 프랑스군을 격퇴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면서 그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의궤, 왕실의 행사를 그림책을 한 300여 권 약탈해 갑니다. 나중에 90년대 후반에 떼제베라고 해가지고 TGV 이게 지금 한국의 KTX의 모델이 된 거거든요. 그 고속철도를 저희가 그걸 선정하는 거죠. 일본의 신칸센하고 이걸 놓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의궤를 반환받는 그런 거래가 있었죠. 자, 또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은 강화도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데요.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했어요. 강화도. 그리고 신미양요 때 전투가 벌어진 곳 강화도.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곳도 강화도. 그리고 강화도 하면 뭐 선사시대 때 또 최고의 어떤 이 고인돌 유적지이기도 하고요. 강화도가. 네. 그래서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하고 정리해 두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영군묘 도굴 사건. 남영군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유교 사회인데 무덤을 파헤쳤으니 당연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가 여론이 더 높아졌겠죠.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실수를 한 거죠. 무덤을 파헤쳤으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의 반감은 확산됐을 거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가 강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미국 상선이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다가 통상을 요구했는데 평양 관민들이 불태워서 침몰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경고를 하다가 그래도 올라오니까 이제 침몰을 시킨 건데 이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이 배상금 또는 통상 이런 거 받아들여라. 근데 흥선대원군이 거부했거든요. 강화도를 쳐들어왔죠. 이때는 이제 누가 활약을 하냐면 어제현 장군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현 장군이 전사하게 되고 장수 숫자 기가 약탈당합니다. 이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서양하고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척화비는 여러분들 교재에 사진과 함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 매국 이렇게 돼 있어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척화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병제병, 남신척, 병인양요,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 도굴 사건, 남영군묘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그리고 척화비 이 순서를 기억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그렇게 우리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조약은 강화도 조약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밖에서 열은 거예요. 문을 부시고 열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운요라는 배를 보냈습니다. 강화도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경고 사격을 했겠죠. 오지 말라고. 근데 계속 오니까 경고 사격을 했는데 우리랑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전쟁하겠다. 우리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당시에 세도 정치 때문에 민생이 파탄나고 사람들 살기 어렵고 언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군사를 동원했고 조약 체결을 강요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해서 체결된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겠어요? 불리한 내용이 있겠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불리한 내용이 있겠죠? 자, 제1관에서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자주국이라서라기보다는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청나라의 어떤 주도권, 우리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구 개항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7관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측량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10관에서는 영사재판권을 뒀어요. 영사재판권이 뭐냐면 치외 법권입니다. 치외. 바깥의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되고 조선에 오면 조선법 따라야 되는데 그거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영사재판권이고 요 해안측량권이나 영사재판권 요 두 개는 굉장히 주권 침해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제 조일 수호조규 부록,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 이와 같은 것들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일 수호조규 부록에는 일본의 거류지 설정이나 일본의 화폐 사용을 허용했다는 것,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은 이 무자를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무관세, 무제한 양곡의 유출의 허용,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빠졌는데 무항세, 항세도 안 받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완전 꿀이죠. 조선이 그냥 빨대 꽂아서 이제 쪽쪽 빨아 먹겠다는 겁니다. 자, 성격.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됐는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강제로 개항, 페리 제독에게 개항됐던 일본이 그대로 또 우리나라에게 운유를 보내가지고 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서양과 동양을 통틀어서 첫 번째고, 서양하고 맺은 첫 번째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1882년에 체결됐고, 원래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본의 수신사로 가서 일본에 다녀오면서 황춘센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람하고 필담을 나눠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엮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조선이 중국, 일본,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럼 중국은 원래 친했어요. 일본은 강화도 조약 체결했잖아요. 앞장에서. 그럼 어디만 남은 거예요? 미국만 남았잖아요. 미국. 그래서 친 중국과 친하고 결 일본과 맺고, 근데 이거는 됐고 그리고 연 미국,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 연이 연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 대항하려면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 책략이에요. 조선의 어떤 외교의 책략에 대해서 쓴 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황춘센이라고 하는 중국 외교관이 김홍죽과 필담을 나눠서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기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마침내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거중 조정, 이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에 좋은 게 있으면은 미국에도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최애국 대우. 치외법권은 그대로 있었고요. 관세 자주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는 거. 일본하고는 무관세였잖아요. 근데 미국은 관세 부과가 가능했다. 이거는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나 역시나 우리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도 영국, 독일,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수교가 되면서 서양하고의 수교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특히 이제 파들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개화 사상가들, 초기 개화 사상가는요, 박규수, 오경서, 유홍기 이런 인물들인데 주로 이제 역관이라든지 통역을 하면서 청나라 다녀와서 배울 점이 있구나. 서양의 기술과 문물, 국제 정세를 폭넓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김옥균이나 서광범이나 박영효 다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 속에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가서 좀 배워와라 해서 2차례나 보내요. 수신사를. 김기수, 2차 수신사 김홍집, 조선책략 도입했다고 그랬죠. 이건 조선시대 때 또 뭐랑 비교가 된다고요? 조선통신사하고도 비교가 된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몇 번? 200년 동안 12차례 정도, 12회 정도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선진문물. 에도 막부의 요청도 있었지만 요거를 좀 전파해 주는 목적. 근데 이제 근대의 개화기 때 수신사는 역으로 우리가 좀 배워오려고 보낸 거란 말이죠. 또 보내요. 조사 시찰단을 또 보내서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본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무기 공장인 기기창이 설치됐기도 하죠. 근데 이건 좀 돈이 없어가지고 기한을 다 못 채우고 왔다라고 하는 좀 웃지 못할 우픈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보빙사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1882년에 체결되고 이듬해에 우리가 답방 형식으로 갔습니다. 민영익, 홍영식, 서강복, 유길준 등이 갔죠. 그래서 유길준은 뭐 최초의 또 미국 유학생이기도 하는데 미국으로 파견되어 서양 문명을 견문하고 귀국했다. 대통령을 보고 우리가 악수 문화를 모르니까 당시 뭐 큰절을 올려가지고 그게 뉴욕 타임즈에 좀 보도되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빙사절단이 가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부도 개화 정책을 이제 외국 가서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기구를 만들어요.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걸 만들고요. 근데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군국기무처랑 헷갈리지 마세요. 군국기무처는 1894년에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통리기무화문은 같은 기무가 들어간다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통리기무화문은 주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신설했다. 이 신식군대인 별기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신식군대 때문에 구식군인들이 좀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이게 나중에 뭐하고 이어지게 되냐면은 그렇죠. 이모군란,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이모군란하고도 접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군형을 무이형과 장형, 이형으로 5개가 2개로 줄어들면 3개가 지금 구조조정돼서 날아간 거잖아요. 당연히 불만이 되겠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잖아요. 그리고 차별 대우가 얼마나 심했냐면 구식군인들 월급을 오랜 기간 안 주고 줬는데 거기에 모래랑 막 겨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닭도 아니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식의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뚜껑이 어떻게 됩니까? 열리게 되죠. 그게 이모군란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하고 같은 어떤 그 정신을 지지를 보냈던 세력들의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해요. 당연히 유학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보수 유생이 중심이 되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것이 최고다. 성리학적 질서 수호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년 단위로 좀 끊어서 볼 수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다 똑같죠. 반대운동, 반대운동, 반대운동이 다 똑같은데 앞글자만 달라요. 앞글자만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자, 통상, 반대운동, 통상.
그러니까 여기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니까 통상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1860년대 좀 줄을 이뤘어요. 주로 이제 기정진, 이항로, 유생들이 중심이 됐죠. 두 번째는 개항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항선이 출몰 해서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 추진이 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익현이라고 하는 이분 정통 그 보수 주자인데 이분이 이제 외나 양이나 똑같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반대해요. 근데 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추진돼서 반대는 했지만 체결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80년대는 자, 개항된 곳으로 들어오는 문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송 같은 사람이 영남 만인소,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명운동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두루마리로 펼쳐보니까 길이가 한 150m 됐다고 그래요. 이거를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임금님한테 갔다가 이제 쫙 펼친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뜻, 이제 여기 만자가 그때 당시에는 올이에요. 올의 의미. 지금은 뭐 100만 명 서명, 뭐 1000만 명 서명 이런 운동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외세 반침략 운동과 같은 위정척사 운동은 뭐 항일 의병 운동으로도 계승이 됐으니까 의미가 있지만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한 부분에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과 같은 또 정신이 있는 게 바로 90군인이 차별받아가지고 일으킨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90군인하고 하층민의 불만이 증가한 상황에서 또 일본으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곡물이 많이 유출돼요.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 다음에 조일 수호 조규 부록하고 조일 무역 규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역 규칙에 그 무자를 가지고 무제한 양공 유출, 그다음에 무관세, 무항세. 그러니까 제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곡물이 많이 유출되니까 하층민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별기군이 설치되면서 구조조정이 됐는데 그나마 그들에게도 차별이 이어지고 월급 제대로 안 줬다고 그랬어요. 뭐 기다렸다가 줬는데 그것마저도 모래하고 겨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90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꽤 세게 일어났어요. 일단 고관들을 살해를 했고요. 그리고 별기군 교관도 살해를 했습니다.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고 당시 왕비가 민비였는데 이제 민비가 나중에 이제 그 명성황후가 되죠. 왕비가 충주로 피신을 합니다. 왕비가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거야. 90군인들이. 그리고 흥선 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으니까 다시 재집권을 시키고 통리기무환문이나 별기군처럼 뭔가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들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 오군영을 부활시키죠. 누가 정리해고하래, 우리 부활시켜줘,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청나라가 민씨 세력의 요청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이 90군인의 봉기는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압송되게 되죠. 자, 이모군란은 결국에는 이제 청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것이고 국제관계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OS를 쳤을 때 도와줬다는 명분으로 청나라 상인이 이제 한성까지 들어와 가지고 무역할 수 있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내지에 호떡 장사가 처음 들어왔다. 그래서 뭐 그만큼 이제 한성에 호떡 장사가 처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상인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일본하고는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포 조약의 체결이 되면서 일본에 배상금을 좀 지불하게 되고요. 배상금 지불하면서 일본 공사관들은 교관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경비병을 좀 주둔시키는 명분을 달라라고 해서 제물포 조약의 이 부분도 확정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반대 움직임도 계속 됐지만 개화파 중에서는 그래도 늦다. 좀 더 빨리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아니다. 천천히 가자. 그래서 한쪽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한쪽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점진적으로 가자, 급진적으로 가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주로 이제 청나라의 모델을 삼았던 민씨 정권, 여기는 이제 일본하고 좀 거리를 두고 오히려 청나라하고 친해졌던 대표적 인물이 김홍집, 어윤준, 김윤식 이런 분들이 있고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는 내정 간섭만 한다. 정부가 청나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사대하지 말아라 비판을 했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위로부터의 급진적 개혁을 배워야 된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급진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선 급진 개화파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좀 약속을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우리에게 재정 지원을 할 것처럼 하면서 이게 안 됐으니까 입지가 축소가 됐고, 당시에 또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조선 내 주둔하던 청나라 군대 일부가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가 줄어 있으니까 이때가 또 계기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리고 일본 공사의 재정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정변을 일으키게 되면 너희들이 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지해줘라. 왜? 우리는 일본을 모델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고 우체국 처음 이름은 우정총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정총국 오픈 축하 잔치에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온건개혁파 인사들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이 개혁 정강에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고요. 하지만 이때도 이제 청나라 SOS를 치고 이 청나라가 들어와서 3일 만에 끝나게 되죠. 별명이 3.1천하입니다. 김옥균이나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일본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국내에 있으면은 여하튼 이제 임금을 몰아내려고 했으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청나라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하겠다. 내각제도 수립하고 재정을 일원화하고 조세제도 개혁하고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개혁정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는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게 오히려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 우리 도와주기로 하고 안 도와줬는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했고요. 일본 공사관의 신축 비용까지 부담했고, 또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청나라 일본하고 체결하면서 청나라 일본 양국이 동시에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나중에 군대를 파병할 시에는 사전에 1개월 전에 고지를 해주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낼지 말지를 서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이나 힘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의의라고 한다면은 근대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고요. 한계는 일본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소수의 엘리트 지식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그 서재필 이런 분들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했지만 지지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지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실패하게 된 게 아니냐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884년에 갑신정변을 주도했고요.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에 실패했고, 인물 자체가 출제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신정변하면 김옥균을 마치 바늘과 실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혁정강의 주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 모든 재정은 호주에서 관할한다. 이게 이제 좀 반복적으로 재정 관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는, 호주에서 관할한다 라고 하면 이건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을
탁지 아문에서 일원화해서 관할한다 라고 하면 이건 가보개혁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을 탁지부에서 일원화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독립협회의 헌의 6조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재정이 어디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갑신정변이나 가보개혁이냐 독립협회냐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다시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국제정세는 어떻게 바뀌었냐? 거문도 사건인데요. 거문도는 여수에서 남쪽으로 배 타고 가면 3시간 거리에 있어요. 요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여수면은 배 타고 한 3시간 가는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고요. 거문도. 여기를 이제 한 3년 동안 점령을 하죠. 1885년부터 1887년. 누가? 영국 군대가. 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은 이제 당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부들러나 6.1주는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묘 도구를 했던 오페르트도 독일인이고, 여기 이제 부들러는 6.1중과 함께 중립화론을 제기했는데 이분도 이제 독일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흐름이 자, 흥선대원군의 국내 국외 정치했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닫고 있는데 그걸 열어 제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하고도 문호를 열게 됐고, 그리고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도 있었다. 통상반대, 그리고 개항반대, 개화반대 이런 흐름이 있고, 이건 의병으로 이어졌다.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개화도 좀 빨리 되면 좋겠다 해서 갑신정변 일으켰다.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아래로부터의 운동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좀 살펴볼 텐데, 동학은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호가 창시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좋은 것을 믹서해가지고 탁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좋아요. 인내천 사상.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 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세 무민한다고 해가지고 당시 그 초대 교조였던 최재우를 사형시켜 버리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경대전을 쓰면서 교리를 정리하고 또 포접제, 이 교회로 치면 구역 같은, 그래서 여러 구역들이 있고 이 조직을 또 엮어서 또 다른 조직이 있고, 요게 이제 포접제인데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포교했고요. 억울하게 죽었던 1대 교주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고 우리도 인정해달라. 왜 천주교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이 동학은 혹세 무민한다는 이유로 교주를 죽이고 억울하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냐, 그걸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례 집회라든지 복합상소 보훈 집회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요. 근데 이제 보훈 집회부터 사람들이 계속 만나니까, 니네 동네는 어떠냐, 우리 동네는 이래, 너희는 우리는 이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식이 깨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우리가 어려운 게 내부의 문제만 있는 거 아니네, 탐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네, 외놈들이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침탈 때문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구호가 보훈 집회부터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전개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제가 앞글자만 따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고무 백은
황황전이 최고야. 이게 뜬금없는 왜 고무백 타령입니까? 자, 고무백은 황황전이 최고야. 요걸 여러분들이 좀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고, 이게 앞글자만 딴 거예요. 앞글자만 어떻게 딴 거냐고요? 자, 고부터 보세요. 고부 농민봉기가 시작됐습니다. 고. 그 다음에 조병갑의 탐악으로 시작이 됐어요. 뭐 저수지가 있는데 하나 더 만들고 그 돈을 농민들한테 부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전봉준이 좀 주도로 고북 관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만석보라고 하는 또 다른 저수지 있는데 또 지었던 거를 파기해 버려요. 그리고 자진 해산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동학 농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핵사를 보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라 했는데 오히려 농민군을 탄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봉준이 농민군을 다시 어디에서 모으냐면 무장에서. 여기에 무는 무장입니다. 여기는 고부 농민봉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무장봉기가 되겠습니다. 무장에서 봉기했으니까요. 그리고 보구간민 제폭구민이라는 구호를 발표하고 백산에 직결을 했다. 백산, 고무백. 여기에서 백은 지역 명칭인 백산을 의미한다. 고무백은 뭐가? 황황전, 황토현, 황룡천 정부하고 두 차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황은 황토현, 뒤에 황은 황룡천. 광군에게 승리하면서 전이 최고야. 전은 전주성, 당시의 도청 소재지 가명이 위치했던 곳이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백은 황황전이 최고야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검정고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전주성까지 입성하게 되니까 정부가 또 청나라에 SOS를 쳐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오거든요. 근데 텐진 조약에 뭐라고 했어요? 군대 보내기 전에 1개월 전에 알려주라고 했는데 안 알려줘. 그래서 일본이 바로 하루 차이로 우리나라에 또 군대를 보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청군하고 일본군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정부나 농민군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전주에서 서로 화평케 하는 약속,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나라가 있을 명분이 없는 거죠. 두 군대가. 청나라는 진압해달라고 왔는데 이미 진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화약을 체결했으니까. 농민군이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산되고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라고 하는 어떤 자치 개혁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탐관오리, 처벌, 조세개혁, 신분차별, 철폐, 폐정개혁들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차 봉기의 계기가 되는 거고, 동학 농민운동의 반외세적 성격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내정 간섭을 강화하고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이 야 이거 봐라 전주화약을 체결했는데 청나라군하고 일본군이 계속 있을 이유가 없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안 나가면 우리가 그 재봉기에서 올라가자 서울로.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논산이라는 곳에 직결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논산이에요. 논산 올라가요. 어디까지? 공주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공주에서 우금치 전투, 시금치가 아닙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면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농민군 지도자들이 체포돼요. 전봉준이 이때 당시에 이제 가마 같은 걸 타고 있거든요. 압송되는 사진에. 전봉준 잡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다리를 부러뜨렸다. 근데 표정 하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전봉준이. 그래서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지만 아주 당찬 전봉준을 상징하는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비록 동학 농민운동은 끝났지만 역사적으로 그 의의는 상당히 크다. 어떤 의의가 있는가? 먼저 이제 우리 역사상 최대 농민운동, 아래로부터였던 개혁운동이라는 것이었고요. 봉건 지배 질서를 타파하고 또 밖으로는 외세 침략을 물리쳐야만 나라를
좀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 반봉건적, 반침략적, 혹은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는요, 갑오개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갑오개혁 때 이게 반영이 됩니다. 뒷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떤 신분제 폐지 같은 경우에 이게 반영이 되죠. 네. 그리고 농민군 잔여 세력이 또 항일 의병투쟁에도 참가하고요. 한계는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반봉건 해야 되고 반침략 해야 되는 건 다 동의되는데, 그래서 꿈꾸던 세상이 뭐냐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동학농민운동은 전개 과정 가장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요. 거의 쏟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전개 과정 고무백은 황황전이 최고야, 요 말을 가지고 앞글자만 좀 대입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군이 얘기했던 패전 개혁안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독특한 거는 이런 거죠. 그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그러니까 뭐 전에는 없었던 이런 그 토지 개혁에 대한 농민의 요구 사항들이 처음으로 주장이 됐다라는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노비 문서를 불태운다. 이거는 이제 신분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의 재가를 허용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회의 그 변화, 반봉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반외세적인 성격도 존재했다. 자, 이런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될 때, 아래로부터 진행될 때 이제 이들의 요구 사항들이 갑오개혁하고 을미개혁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됩니다. 원래 이제 갑오개혁이고 이거는 이제 3차 개혁인데,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이 사이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1895년. 그래서 잠깐 끊겨요. 그럼 갑오개혁 때 동학농민운동의 주장들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를 살펴볼게요. 갑오개혁은 사실은 그 전주화약이 체결됐잖아요. 정부군과 동학농민군의 화평케 하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못 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경복궁을 점령하고, 야, 이렇게 되는 건 니네가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니까 개혁을 좀 해봐 라고 해서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 내각을 세우게 돼요.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켰고요. 조선의 개혁을 강요하면서 군국 기무처를 설치했습니다. 개혁의 주요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거는 정치 부분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다는 거, 사회적인 것에서는 신분제를 폐지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좀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죠.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어나했다. 이건 이제 갑오개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이게 지금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신분제 폐지, 노비문서 불태운다. 이것도 좀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갑오개혁 때는 주로 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교육입국 조서라는 게 발표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근대적 교육제도가 마련됐고, 또 교육을 시키려면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한성 사범학교가 처음 마련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미개혁은 3차 개혁인데, 이때 이제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개혁이 살짝 좀 주춤해졌다가 다시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됐을 때는 주요 내용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예요. 단발령, 이제 머리 깎는 거죠. 그리고 고종이 가장 솔선수범해서 먼저 깎았는데, 유교에서는 효도를 머리카락 하나도 훼손하지 않는 것, 몸 그대로 좀 보존하는 것이 효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이게 털럭 하나도 부모로부터 받은 건 지키는 게 효도인데, 이걸 그냥 완전히 뭉퉁해서 잘라버리니까 뭐
목은 잘라도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이런 저항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초상화를 찍는 사진관이 또 굉장히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마지막 그 상투튼 모습을 좀 남겨두려고 그랬다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올해가 몇 년이죠? 예, 뭐 호랑이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 양력입니다. 양력.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을미개혁도 을미사변 단발령에 반발해서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또 1896년에 고종이 신분의 위협을 느껴요. 을미사변 때 건천궁이라고 경복궁 가장 위쪽에 있는 건물까지 일본의 그 자객들이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하잖아요. 자기 목숨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궁궐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러시아의 공사관, 지금은 이제 러시아 대사관이죠. 거기로 고종이 갑니다. 그게 이제 아관 파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이제 중단되게 되죠. 자, 어떤 의미가 있냐? 가보개혁,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 먼저 의의는 개화파의 개혁 의지, 동학농민운동의 사회변형 요구가 근대적 개혁에 반영이 됐죠. 한계는 민중의 지지를 많이 얻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국방력 강화, 군사개혁 분야가 좀 소홀해요. 그리고 상공업 진흥도 좀 소홀하고 이런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가보개혁 때 많은 개혁의 내용들이 추진이 돼서 성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평가할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부터 개혁이 갑신정변이고 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또 갑신정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또 개혁이 성공했던 가보개혁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 김홍진비 군국기무처를 세우고 거기에서 뭐 과거제 폐지라든지 신분제 폐지라든지 또 2차 가보개혁 때는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고 교육적인 것들 또 교사 양성, 한성 사범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3차 을미개혁 때는 단발령이라든지 또 태양력, 올해가 2022년 이런 거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는요, 민간입니다. 민간 단체에서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은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을 해서 황제가 되거든요. 황제가 돼서 추진했던 개혁이 있어요. 그걸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독립협회 같은 경우도 출제가 많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독립협회는 우선은 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먼저 4개월 전에 만들어서 분위기를 조성해요. 이게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건 뭐냐면은 독립에 관련된 협회가 왜 필요한지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또 독립문이 만들어질 때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기사를 싣고 한글로 된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여긴 독립 들어가는 거 많이 했어요. 독립문, 독립관, 그리고 독립협회 회보, 강연회, 토론회 이런 것들 좀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어떤 그 민중 집회라고 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열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한강 북쪽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또 뭐라고 불렀냐면은 장작 집회다.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막 100 정도 연사로 나서가지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작을 해놓고 여기다 이제 불이 땡겨지겠죠? 그럼 불이 막 피어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갛겠죠? 그래서 한강 남쪽에서 보면은 붉은 하늘에 그 장작을 피워놓고 집회를 했다 해서 장작 집회라고 만민공동회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어떤 내정 간섭이나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주요 타겟으로 규탄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저령도 저차 요구를 저지한다든지, 러시아의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 철수하라고 한다든지, 러시아구의 은행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로 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 너무 좀 치우쳐 있다라는 게 좀 한계이기도 해요. 다른 열강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권들을 좀 뺏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그 이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자유민권운동은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 거고요. 국민참정권운동도 전개했고, 내정개혁 활동으로는 이제 의회 설립운동이라고 해서 입헌 군주제, 군주도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이게 입헌 군주제인데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죠. 왜? 당시에는 고정이라고 하는 왕이 존재했는데 입헌 군주를 하는 게 혹시 나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이 고종에게 이야기가 들어가고, 이제 고종이 이 부분 때문에 독립협회를 황국협회라고 하는 관변단체죠, 일종의. 그래서 이게 없애버리죠, 독립협회를. 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관과 민이 함께 헌의육조를 주장합니다. 헌의육조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해 황제권을 공고히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재정 부분 있죠.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한다. 그래서 탁지 부면 헌의육조는 독립협회 때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공개재판, 피고의 인권 존중,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1898년 이게 크리스마스 날 해산됐을 거예요. 황국협회는 보부상이라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단체인데, 고종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강제로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의는 자주국권, 뭐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 이거 필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민중 계몽을 통해서 민중의 기초한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것. 근데 한계는 주로 이제 러시아의 이권을 상대로만 했지, 미국, 영국, 일본 등 열강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 태도를 취해서 침략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은 지금 오늘날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그 헌법 제1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란 말이죠. 이 제는 한자로 황제를 의미해요. 이건 누구의 나라입니까? 황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갔던 1896년에 이제 환궁을 독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1년 후에 고종이 경운궁, 덕수궁이죠. 그쪽으로 환궁을 합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원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황제로 취임을 합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터만 남아있고 없어지긴 했는데, 조선호텔, 서울의 그 조선호텔 자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연호를 광무라고 했고요.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에 해당되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됐는데, 대한국 국제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다. 전제라고 하는 게 오로지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예, 군주권 지니고 있죠. 육해군 통솔하죠. 그리고 법률 제정하죠. 입법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복권, 가명, 특사 이런 거 다 하고, 또 사신 파견, 헌전 강화 관련 약조. 예, 대한제국의 국제는 전제 왕권을 좀 공고화시키는데 집중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원수부도 설치했고, 황제가 군 지휘권을 장악했고요. 또 국내부 산하의 재정기관인 내장원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대한제국 때 연호로 광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 했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이라는 뜻은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조한다. 이건 급진적이 아니에요. 점진적 개혁. 경제에서는 양전사업을 해가지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계는 뭐 짐지는 지게차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종이에다가 소유권을 명시한 일종의 증명서 같은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학생 파견도 하고 실업학교와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철도 전차 부설하고 뭐 전하를 가설하고 우편제도 정비했다는 것, 군사는 서울에 친위대하고 지방에 진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신설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 직속의 어떤 원수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래서 의인은 이때 당시에 개혁이 많이 좀 추진이 돼요. 그래서 근대화를 지향했다는 거, 상공업 분야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했다는 것은 의라고 할 수 있지만 한계는 황제권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간섭으로 개혁이 대부분 좀 지속성 있게 가지 못한 한계점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일본의 침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본이 침략한 게 우리는 뭐 1910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강점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전부터 조짐은 있었다. 그걸 아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일본의 국권 침탈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음악의 기호로 표현하면 이게 크레센도인가요? 이렇게 점자적으로 마치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완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지 볼게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길 줄 알았어요? 넓은 큰 나라인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러일 전쟁 발발 직후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거든요. 군사적 요충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군용지를 우리나라에 아무데나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한일 의정서 이후에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데 외교하고 재정 분야에서 고문을 파견해요. 그래서 일명 고문 정치라고 합니다. 네, 스티븐스하고 메가타 이렇게 외교의 스티븐스, 재정 고문의 메가타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두 명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여기서는 이제 1905년에 7월, 8월, 9월 이게 순서대로예요. 1905년에 7, 1905년에 8, 1905년에 9. 가스라 테프트. 미국이 필리핀, 일본은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음. 누구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땅을 자기네들끼리 너는 미국 가죠. 미국은 필리핀 가죠. 일본은 한국 가지 이렇게 뭐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자기들끼리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체결했는데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국제적인 밑작업을 끝내고 강력한 조약이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체결되게 됩니다.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외교권을 박탈했어요. 쉽게 비유하면 우리 집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대해서 집을 팔거나 뭐 월세나 전세를 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부동산에 가서 누가 얘기합니까? 집주인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국가로 확대해 보면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것을 옆집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외교권이 박탈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방에 혹은 우리 집에 월세나 전세나 매매를 옆집 주인이 혹은 윗집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옆집 주인이 일본이 되는 거겠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됐고요. 또 통감부를 설치했고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가 와요. 일종의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체결이 됐다고 해서 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배울 때 을사조약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교과서에서도 다 바뀌었어요.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일단 장지연이 황선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송대국을 사설로 게재합니다. 하루 종일 목 놓아 통곡해서 운다는 겁니다. 이건 근데 문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장지연이 친일로 돌아서거든요. 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서 저항했다. 무섭죠? 끝까지 살아야지 자기 목숨을
죽으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사실은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놨는데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기도 해요. 이런 것까지 좀 넣어야 되나? 그럼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 세대가 이거 보고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저항한다면 자결도 저항의 방법이라고 인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좀 어, 요 부분은 조금 더 살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교육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제의식이었고요. 자, 나철 오기오는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뭐 이완용 이렇게 해서 한 5명을 딱 타겟으로 해놓고 을사늑약 체결에 그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들을 좀 제거하려고 했고요. 최익현, 신돌석 등 같은 경우에는 을사의병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철시, 휴학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당시에 고종이 헐버트라고 하는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하죠. 헐버트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계세요.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 여기 보면 이제 세 분이 나와 있죠. 이 트리오. 이분을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보냈는데 입구장에서 출입을 거부당해요. 일본이. 그래서 이준 열사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화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 특사로 파견했죠. 그리고 이거 파견했다는 이유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버려요.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다른 나라가 그만하라고 강제로 끌어내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종이 즉위되고 연호는 융희로 광무에서 융희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이어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감부 설치하고 외교권 박탈하고 한일 신협약 정미칠 조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부 각 부처의 차관도 일본인으로 임명을 해요. 그게 이제 차관 정치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팔다리 다 제거한 거죠. 기후각서는 사법권과 감옥 관련 사무를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뭐 치안 유지라든지 뭐 기본적인 법적 기능을 다 마비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 병합 조약이라고 해서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거죠. 이제 8월 2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은 광복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한일 병합. 근데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일 병합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합방은 내가 원해서 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선생님 합방으로 배웠단 말이죠. 이렇게 아직까지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거 바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나라를 뺏겼잖아요. 우리가 이런 침략의 움직임 속에서 또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의병입니다. 의병. 정식으로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군병이라고 해요. 의병은 한자 그대로 보면 이 의자가 오를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마음으로 분연히 들고 일어선 거예요. 나라를 지키자, 가족을 지키자, 우리 마을을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먼저 이제 의병은 1895년에 을미의병이 있습니다. 이것의 계기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궁궐 안쪽까지 들어와서 시신을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워 버렸잖아요. 잔인하게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게 아마 인류 역사상 없을 거예요. 단발령 공포된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주도 세력은 주로 양반 유생들이 주도를 했고요. 동학농민군 자녀 세력이 참여했습니다. 고종이 단발령을 취소해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의병 해산하세요라고 해서 의병 대부분 해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임금님의 명령 한마디. 그러니까 임금님의 명령은요. 거의 이거는 뭐 유교의 가치 중에서 충성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잘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해산 이후에도 일부 농민들은 활빈당이나 무장결사를 조직해서 투쟁을 이어나갔다.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에
그래서 최익현 전통 보수라고 했잖아요. 이 양반 유생이 주도했고요. 이분 이제 대단합니다. 요 분은 그 체포가 됩니다. 이때 스시마 섬에 유배돼 가지고요. 곡기를 끊어요. 그 외놈들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언제 또 등장하냐면 그 위정척사 운동 때 개항 반대 운동 때 외양 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것 때문에 도끼 들고 어디로 가느냐? 도끼 같아요? 도끼 들고 청와대로 올라가요. 청와대로 올라가 가지고 도끼로 자기 목을 치든지 아니면 이 일본하고의 조약을 취소하든지 이걸 가지고 임금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이분이 얼마나 강단이 있는지 아시겠죠. 곡기를 끊어가지고 굶어서 죽습니다. 일본 사람도 놀랬다고 그래요. 이분의 이런 모습들. 이런 분들이 정통 보수죠. 자, 그리고 신돌석이라고 하는 이름에 돌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분은 이제 태백산 호랑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게 을사의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은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산된 군인들이 뭐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해상 군인이 참여하면서 정미의병의 전투력은 가장 강해졌습니다. 이제 의병이었는데 거기에 군병이 들어간 거잖아요. 전투력이 강해졌죠. 전투력 강해졌고 13도 창의군 일종의 드림팀을 꾸려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각국 영사관의 의병부대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왜? 그전에는 의병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군인이 들어갔으니까 정식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또 의병을 가르칠 거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병들의 싸움인 거죠. 예를 들자면 군병이 갖춰진 거니까 교전단체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한 거죠. 하지만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잡듯이 의병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일부 의병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을 해서 항쟁을 계속 전개했다. 그래서 이 의병, 을미, 을사, 정미의병, 계기와 주도 세력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 부분도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은 나철이나 오기오처럼 을사오적을 좀 처단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고요. 나철 오기오는 대종교를 조직해가지고 단군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대종교를 조직하기도 했고요. 장인환하고 전명훈은 미국인 스티븐스 친일적인 미국인인데 이것을 좀 사살하죠. 그리고 안중근은 을사늑약 그 통감부 설치 때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 중국의 하얼빈 역에서 처단하죠. 그리고 뭐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기도 했고요. 이걸 리순 과목에서 쓴 겁니다. 결국에 이 내용은 일본의 침략을 비판한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쳐들어왔냐?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닙니다. 이재명은 청년 이재명인데 지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이 벨기에 그때 황제 레오폴드 2세가 죽어서 추도식을 했어요. 추도 미사 같은 걸 했는데 요거 참석해서 나오는 이완용을 습격해갖고 중상을 입혔는데 살아납니다. 이때 아마 선교사 의사였던 알렌이 긴급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살아나고요. 폐까지 찔렸다고 하는데 살아났고요. 하지만 이제 을사오적을 공포에 좀 떨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좀 폭력적인 방법의 투쟁도 있지만 또 이것을 반대했던 세력도 있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인데 여기서는 어떤 식의 방법을 주장했냐면 실력을 키워라. 무력은 또 다른 무력을 불러올 뿐이다. 무력만으로 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식인들이 주도했겠고요. 이들도 궁극적으로는 실력을 양성하고 국권을 회복하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긴 했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은 다양한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좀 보면은요.
자, 우선 보안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대부분 이런 운동이 성공하기는 어려운데요. 여기 보니까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한 거니까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직까지 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헌정 연구에는 이펀 정치 체제 수립을 목표로 했다. 왕조 중심의 그 정치를 경험했던 우리 조선에서 이펀 정치 체제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를 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고요. 대한 자강에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앞장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월보를 간행하기도 했다. 자기 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를 계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신민회입니다.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면 애국개몽 운동은 사실 실력을 주장하고 무력은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신민회는 물론 실력을 키우자. 그래서 국권 회복과 공화정의 바탕을 뒀고 군대 국민국가 건설 목표로 했고 이걸 위해서 학교, 교육의 방식, 평양학교, 오산학교, 민족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태극서관이나 자기회사를 운영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무력적인 저항도 필요하다. 그래서 남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 기지를 건설했다는 것은 왜 건설했습니까? 무력을 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신흥 무관학교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네 이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게 됩니다. 네, 백오인 사건으로 좀 해체가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안창호나 양기탁 이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을 했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은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했다. 그러나 실력 양성만을 강조하고 의병투쟁을 비판하기도 했다. 요건 한계지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단체가 신민회인 거예요. 신민회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 다시 말하면 의병투쟁과 같은 방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간도하고 독도인데 영토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간도. 간도는 청과의 국경 분쟁, 백두산 정계비 건립. 이게 뭐냐면 간도가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여러 국가에서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면 만주라고 하는 쪽이 청나라를 건국하고 이 간도 지역에서 자신의 조상이 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말아라고 정하면서 이제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출입도 금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막아놨는데 계속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숙종 때 관리 2명을 올려 보내가지고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요. 그래서 이 정계비에서 내용이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가 문제가 된 거냐면 여기 이제 토문강이 문제가 된 거예요. 토문강이. 그래서 이제 조선 쪽의 입장은 이 토문강이 송화강의 하나의 지류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는 오늘날의 두만강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한반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백두산이잖아요. 서쪽으로 압록강으로 한다. 그러니까 압록강으로 한다.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근데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두만강이면 이렇게 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쪽은 어떻게 보냐면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북쪽으로 흘러가면 이게 이제 송화강의 지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반은 청나라, 절반은 조선 이렇게 좀 나누면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예, 토문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토문강 위치에 대해서 이런 이제 해석 차이가 있으니까 1903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해서
간도를 한경도에 편입시키고 주민을 직접 관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영토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을사늑약 체결된 다음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청하고 일본 사이에 간도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남만주 철도를 까는 조건으로 청나라로부터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깔고 청나라는 이걸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의 영토였으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우리는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을사늑약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좀 잘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도는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고 주장을 좀 하는 경향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보다 지금 더 시끄러운 데가 있어요. 독도죠.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도 좀 점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울릉도 우상국이죠. 흡수하고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제 조선시대 때도 숙종 때 안영복이 가서 여기 우리 영토니까 고기 잡지 마세요 하고 확답을 했다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이후에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 관할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영토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일본이 언제 1905년에 러일 전쟁 때 여기를 불법으로 주인 없는 무인도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시마네현에 불법으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일본은 아무도 없는 땅을 우리가 찾았다. 그래서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을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이제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땅이다. 근데 일본은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제가 패망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독도는 계속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울릉도 독도 있잖아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여요. 맑은 날 보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배 타고 가보지 않았겠어요?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았다. 사람이 살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먼저 발자국을 남기고 뭐 지증왕 이런 거 역사적 기록 빼고라도 그래서 우리 영토가 확실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추세는요, 독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본이 역사책에다가 자꾸 이제 그 자국 영토라고 이런 망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해서 이게 우리 영토가 분명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낼 가능성이 있다. 자, 경제적인 부분 살펴볼게요. 개항 이후에 사회 문화적인 변화 한번 살펴보죠. 경제적으로는 일본 상인들의 침투가 먼저 있었어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거류지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점점 이제 일본 상인의 침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구식군이 난 일으키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륙 진출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무슨 장사가 호떡 장사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곡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곡식 나가는 걸 좀 막자라고 해서 반공령을 선포했어요. 요거 이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는 열강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해 가요. 러시아는 주로 이제 뭘 가져갔냐면 산림체벌권. 이건 러시아가 주로 많이 가져갔고요. 일본은 철도 부설권. 얘네들은 큰 그림이 있었어. 한반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중국을 침략하려는 실제로 역사에서 이제 만주사변 일으키고 1937년에 중일전쟁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주로 이제 철도 부설권을 다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광산 채굴권은 어디가? 미국이.
그래서 여러분들 노다지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노 터치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광산 채굴권에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노동자나 조선 사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금광석을 발견되면 주머니에다 넣을 때 손을 탁 치고 노터치 했다는 거예요. 바다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노더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금을 노더지라고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 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하게 됐죠. 그리고 대규모 토지를 수탈했고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워가지고 여기가 일종의 토지 약탈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열단원 중에 김원봉이 만든 단체죠. 의열단 중에 나석주라고 하는 분이 여기다가 폭탄 던져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왜 폭탄을 투척하겠습니까? 많이 약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1차 한일 협약 이후에 금융 장악, 화폐 정리 사업, 이건 이제 메가타, 재정 고문이 메가타였잖아요.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 단행하는데 이때 이제 방식이 상평통보와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바꾸는데 질이 나쁜 건 좀 교환을 안 해줬고요. 제대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안 해줬어요. 평가를 안 해줬다고요. 그래서 일본의 제1은행이 중앙은행이 되고 국내 상공업자들이나 농민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들고 가는데 안 바꿔주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침탈을 당하니까 또 앉아서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상권 수호 운동. 그래서 시전 상인들은 철시투쟁, 이제 영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가지고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상회사를 설립해서 개항장 객주와 여각이 상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우리 자체 조선 사람의 어떤 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근대적 산업 자본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국제보상 운동 이것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일본이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야금야금 차지하고 빨대 꼽아서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이 차관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거, 돈을 빌려 주는 건데 강제로 빌려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씁니다. 장부에는 기록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빌려갔음.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원맨쇼죠. 경제적 예속화에 반대했다.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대구에서부터 국채를 갚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국채보상운동은 서상돈, 대구, 그리고 모금운동 전개. 요게 이제 또 대한매일신보, 배대라고 양기탁이 창간했는데 이런 언론기관들 대표적으로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지원하는 기사를 실어줬고요. 일본은 양기탁을 좀 구속한다든지 통감부가 계속적으로 탄압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보상운동에 남자는 금연한 돈,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반지를 내놓아서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정신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정신이 1998년에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있어서 가장 단기간으로 우리는 IMF 극복을 하게 됐죠. 이게 바로 이 국제보상 운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 선언됐을 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빚을 갚아주나요? 갚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금모으기 운동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런 1907년의 국제보상 운동과 같은 역사적 경험이 마치 DNA처럼 우리에게 흘러 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근대 문물에 새로운 것들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들이 생겼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기줄이죠. 전화, 경운궁에 최초에 가설됐고요. 전등, 경복궁에 최초로 설치됐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물이 좀 뜨거워져 가지고 물고기들이 죽고 해 가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징조가 아니냐 이런 해프닝도 있고 했습니다. 전차 서대문에서 청량리 이게 일종의 트램 같이 생겼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근데 이게 서대문하고 청량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우편 우정총국 설치했구나 갑신정변으로 설치했으나 폐지됐다. 왜냐하면 요 축하 잔칫날 갑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폐지가 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생깁니다. 철도는 경인선 최초의 철도죠. 경자는 서울, 그리고 이는 인천 최초의 철도고요. 그리고 경부선은 1905년, 경의선 1906년. 이런 부분들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가져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료는 지서경의 종두법, 천연두 예방이고요. 그리고 광해원, 알렌이 청년 이재명이 칼로 찔렀다고 했어요. 이완용을 을사오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알렌이 수술했고 그리고 최초의 서양식 병원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재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기타로 방문국은 신문 만드는 곳, 기기창은 신식 무기, 전환국은 근대 화폐를 만들었던 곳.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자, 의식주 생활 변화입니다. 의는 서양식 의복을 많이 입었고요. 또 단발령을 실시했을 때는 불효다라고 해서 저항도 되고 뭐 그 사진을 남겨두려고 사진관도 많이 갖고 했지만 머리가 짧아지면 편리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식은 커피, 빵 이런 서양 음식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를 뭐라고 불렀냐면 가비라고도 불렀고요. 서양 양자를 써가지고 서양에서 끓인 뜨거운 국물, 양탕국 이거 다 커피를 표현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는 이제 건축하고 관련된 거는 주로 이제 독립문, 프랑스 개선문 모방한 거, 명동성당, 고딕 양식, 첨탑이잖아요. 뾰족뾰족하게 올라간 것들. 덕수궁 석조전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서양식 건축물이 등장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근대식 교육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원산학사입니다. 그리고 동문학, 유경공원 읽어보시고요. 선교사들이 세운 배자학당, 요즘 이제 배자고등학교 되겠죠.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 반포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재 가리키는 것들 많이 했고, 을사늑약 전후에는 대성학교, 오산학교처럼 어떤 민족의식을 강화시켜주는, 이건 이제 어느 단체에서 만들었냐면 신민회에서 만들었다. 자, 일제 탄압 1908년 사립학교령 발표해서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통제했다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교과서 검정 제도를 실시해서 애국지사들이 편찬한 교과 사용을 금지했다. 뭐 이런 부분들 해주시고요. 또 언론 활동을 보시면은요. 자, 신문 관련해서는 한성 순보가 최초의 신문입니다. 수는 열흘 순자예요. 여기 이제 10일에 한 번씩 발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최초의 민간인 신문은 독립신문입니다. 한성순보는 한문이었는데 이제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 발행 신문으로 순 한글과 영문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그 서재필이거든요. 이 서재필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는데 영어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랑 한글 두 가지로 신문 발행이 다 가능했다. 자, 제국신문은 부녀자하고 서민층 대상으로 하는 한글신문이었고요.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일리아 방송되고, 근데 친일로 변절했기 때문에 이거 안 나올 것 같고, 대한매일신보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영국 사람 있었고 양기탁 같이 공동 사장님이었고요. 강경한 항일 논조가 가능해요. 왜 영국 사람 있으니까 함부로 그 영국인이 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일제가 탄압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는 어떤 그 기사들을 많이 게재했고, 일제 침략을 규탄하고 의병운동도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게 가능했다. 근데 이제 일제가 1907년에 신문지법을 제정해가지고 언론 활동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자, 국학의 발달입니다. 국학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영웅의 등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을지문덕, 살수대첩, 강감찬, 기주대첩
그리고 이제 채도통전, 채영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네, 황금은 저는 황금처럼 보이던데요. 이순신전은 이제 그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명량 같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던, 그러니까 이런 영웅들이 등장하는 어, 시기들은 다 위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의 침략이 점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영웅들의 전기가 많이 편찬됐고요. 외국의 독립과 흥망사, 미국 독립사, 월남만국사, 이태리 건국 상걸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독립하고 흥망사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지점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고요. 이제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자예요. 신채호는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써서 민족사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주시경 선생님이 국문연구소 만들었고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했고, 또 주시경의 국어문법이 이때 발간도 됐습니다. 자, 문학하고 예술 부분은 이제 신소설, 대표적 작품 혈의누라든지 자유적, 안국선의 금소회의록 같은 게 있고요. 신채시,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것도 안 나옵니다. 최남선도 변절했거든요. 자, 외국 문학도 성격 이솝우화, 로빈슨 표류기, 오늘날까지 많이 읽혀지는 책들이죠. 미술은 서양 화풍이 도입되어 유화가 그려지기 시작했고요. 음악은 서양 곡식의 우리말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창가, 이런 것들 널리 퍼졌고요. 연극은 원각사,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었고요. 이때 뭐 은색이나 치악산 이런 것들 공연이 됐다 라고 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자, 천도교는 동학을 천도교로 계칭을 해요. 지금도 천도교 있긴 있어요. 많이 만나보긴 어렵지만 당시 천도교는 만세부라고 하는 기관지를 발행했고요.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유교는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 그러니까 유교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냈고요. 불교는 한용운입니다. 조선불교 유신론, 불교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식 불교를 탈피하고 조선불교의 자주성 회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혁을 주장했다. 대종교는 을사오족 처단에 앞장섰던 나철 오교 등이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창시를 했습니다. 만주에서 중광단을 조직해서 무장 독립 투쟁에 앞장섰고요. 개신교는 알렌, 아까 그 광해연,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 바꾸죠.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 사업을 추진했던 것. 천주교는 17세기에 서학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훈이 베이징에 가서 서양인 신부에게 영세를 받기도 했죠. 자, 천주교는 주로 이제 소학교, 고아원, 양로원 등을 설립을 했고, 또 경향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종교적인 특징까지 개화기,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침략의 과정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내일 3강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광복하기 전까지 어떤 침략과 또 어떤 저항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검정고시 100점을 향해서 힘내시고요. 자, 이제 절반을 찍었습니다. 이제 유턴해서 2강을 더 들으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긴 하지만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응원하니까 자, 파이팅 하시고 남은 2강도 완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